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으라차차. 또, 방송은 지지리도 못하지만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 사연 소개하는 재미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오늘은, 교황님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교황 방문 특집과 또 군대 내 그런 엄청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군대 내 문제도 잘하는 우리나라에서 군대 내 폭력의 문제와 교황님에 대한 이 두 가지를 각각 잘하는 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둘 다 제일 잘하는 분이 이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장님 오셨거든요. 팬들이 많으시죠.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잠시 전화 말씀 드리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맹행일입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참여연대를 찾았고 올해로 14년째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참여연대 회원들과 시니어 공부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행복한 노년을 보낸 이도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는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많습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노인 복지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노령수당 대상을 70세로 제한했던 것을 65세로 확대하도록 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확대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노년의 삶이 두렵지 않는 나라 참여연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오창익 사무장님 오셨습니다. 국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안진걸의 으라차차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창익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연대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권연대 후원회원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저번에 국민TV에 나오셔가지고 몇 명 늘어났죠. 몇십 명? 네, 아니 뭐 구체적인 건 그러니까 아무튼 몇십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네,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도 한 몇십 명 늘어나셨대요. 네. 근데 인권연대 회원도 참여연대보다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유,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경찰 감시, 군대 감시, 그다음에 친교황 조직.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친위대라는 게 아니라 바로 프란치스코 정신에 가까운 박애와 사랑, 평등. 문강님께서는 안을차 화이팅, 안진걸의 으라차차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또 해주셨는데 오창익 국장님 여러분 반가 좀 해주세요. 회원가입 안 하시면 인권연대. 자, 안진걸은 인권연대 회원 10년이 넘었고 2만 원씩 내고 있죠. 그럼요. 네. 예. 제가 버티는 건 유일하게 NGO에 돈 만 원씩 내갖고 저에 대해서 욕을 못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자, 국장님, 교황님 오셨는데 오셨죠. 아유, 반가워. 오늘 경향신문 헤드라인이 아예 헬로 파파예요. 우리 경향신문이 항상 파격적인 헤드라인이 많은데 제가 지금 갖고 나왔는데 이분 제 느낌에도 그냥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얼굴이 좋잖아요. 예, 인상도.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보면 표독스럽고 뭔가 음습한 느낌이 들잖아요. 꼭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얼굴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인상 비평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근데 풍기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예. 보면 이 교황님 보면 얼굴에 선한 박애. 근데 이분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는 건데. 예. 바로 오시자마자 우리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상 비교를 하는 건 이분 입장에서도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이분에게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죠. 이분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서 영접을 한다니까. 하셨어요. 네, 했죠. 네, 100분의 1이라도 배우라 이거죠. 제가 지금 초장부터 흥분 좀 할게요. 네. 아니, 교황이 그렇게 낮은 데로 임하고 민초들과 인민들을 위해서 계속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실천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선거 운동할 땐 그런 거 하셨어요. 무슨 경제민주화 하겠다, 복지국가 하겠다, 뭐 시장도 다니시고, 살리겠다, 네.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 거리에서 유세하시면서도 낮은 곳으로 임하셨죠. 근데 좀 짧았죠. 사기잖아요. 그 기간이. 네. 사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네, 하얀 파파님, 오케마리님, 우리 오창 국장님 푸른 장미님 인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국장님의 네, 인기가. 아니, 푸른 장미님은 필리핀에서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 반갑습니다. 필리핀. 여기는 한국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으라차차도 오시지만은, 우리 으라차차의 우리 경쟁 프로그램. 네. 김종배의 시사통에서도 선의의 경쟁 프로그램. 네, 거기서도 인권통. 네,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몇 시부터 몇 시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생방송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녹음해서 올리시잖아요. 네, 보통 저녁 때쯤 올라옵니다. 김종배 시사통이 아무리 대단해도 안진걸 으라차차를 따올 수 없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생방송이거든요. 그럼요. 예, 거기는 팟캐스트만 하잖아요. 우리는 생방송에다 인터넷 뉴스 기사가 나가요. 김종배는 그럼요. 뉴스 기사가 안 나가잖아요. 그럼요. 오로지 팟캐스트. 네. 근데도 인기가 많던데요. 네. 어찌된 일이죠? 교황님 말씀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괴감이 들어서요. 네. 아니,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저는 욕밖에 안 얻어들었는데, 우리 김종배 시사통 한 2번 나갔더니, 그냥 갑자기 박수가 막 오더라고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예. 반가운 일입니다. 블루톱 님도, 처음으로 댓글 달아보는데 국장님 화이팅이요. 시드니, 호주에서도 듣고 있어요. 네. 와. 그 다음에 오드리 합방님, 저도 그 1인 중 하나입니다. 회원가입하신 분.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국장 장난 아니라니까요. 네.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으라차차. 저 때문이 아니라 국장님 때문에.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제 다시 본격 들어가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너무나 많이 어떤 분야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오히려 궁금한 거, 지금 언론에서 말 안 해주는 거. 제가 이 전에 교황, 나친거 추기경이었잖아요. 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 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평가가. 그렇죠. 추기경 때, 추겨 때 모습 그러니까요.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교황도 이렇게 진보하다가 보수하다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진보 보수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예. 극좌의 입장에서 보면 다 보수적일 수 있고 극우의 입장에서 보면 또 나머지는 다 진보적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베네딕토 16세가 좀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베네딕토 16세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있거나 또 무슨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거나 이런 상황도 아닌데 매우 이례적으로 교황을 하다가 은퇴해 버렸고 그래서 베네딕토 16세는 새로운 교황을 맡게 하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종신교황이시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뭔가 결단을 내렸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전임과 현직해서 교황 2분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적이 없죠, 현대에는.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또 베네딕토 16세의 말이나 문헌 같은 걸 보면 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보편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테면 인권 문제라든지 평화 문제라든지 또 생명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얘기하는 수준이랄까 이런 것도 이제 다 베네딕토 16세도 했던 분이고 다만 좀 지금 교황하고 차이가 있다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 훨씬 더 파격적이죠. 네. 행보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참 독특한 분이고 이런 분과 동시대에 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같은 서울에서 또 한반도에 오셨다는 거 이거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보수라는 것은 이제 서양이라든지 유럽 전통의 보수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심지어 진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제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말해봤는데 역시나 그렇게. 정치자들께서도 우리 오창국장 많이 아시지만, 실제로 인권연대 사무장 하시기 전에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장 하셔서 우리나라 천주교 문제 최고 전문가 중에 하나신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천주교 인권위 사무장님은 몇 년을 하신 거죠, 국장님이?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짧게 했고요. 아니, 오래 안 했습니다. 네. 3년 정도 했고요. 3년 더 했고요. 그 전에
이 정의구현사재단이라고 천주교 그러니까요. 정의구현사재단에서도 사무국장을 했었죠. 그때는 또 한 3년? 3년 좀 넘게. 그러면 그래서 두 개 합하면 한 7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쪽에서 가장 유명한 NGO인 아니죠. 사제들의 모임 사제단도 정의구현 사제단과 네. 예, 그러니까 사제 NGO 네. 그다음에 신도들이 중축이 된 NGO인 천주교 인권위원회 네, 두 군데서 두 군데 사국장. 그러니까 지금 인권위원회 회원 가입했던 분들 굉장히 많이. 문가님께서 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회원 가입 어떻게 지금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 가시면 되죠, 국장님. 그렇죠. 예, 인터넷 홈페이지 가시면 둘 다 회원 가입 클릭이 있습니다. 이런 표독스럽고 음습한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일수록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회원 가입하고 연대해야 됩니다. 예. 회원 가입했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네, 반가운 예, 일, 국민 고마운 TV에 일입니다.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끼셔야 그럼요. 돼요. 네. 예. 자, 지금 교황 신드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된 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사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에게나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함과 뭐랄까 그 인간 인본주의 같은 게 느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착한 분이시고 예. 자기를 낮추는 분이죠, 교황의 모습이. 근데 단순히 착하고 단순히 낮추기만 한 게 아니라 정의롭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마피아에 대해서 파문을 한다든지 또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피아가 뭐 보통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피아의 보복이랄까 이런 게 좀 걱정된다 하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교황께서 하신 말씀이 참 재미있다고 그럴까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혹시 이렇게 위협이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니까 내 나이쯤 되면 잃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인생에 대한 직관도 있는 분 같고 또 유머도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의롭기도 하지만 따뜻하기도 하고 따뜻하고 착하지만 정의롭기도 하고 단호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참 좋은 리더인 것 같아요. 이분이 작년 3월에 교황이 되셨는데 뭐 단박에 몇 달 만에 오로지 말과 몇 가지 행보로 세계적인 지도자 가장 주목받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뭐 타임즈 표지의 인물이 됐다, 올해의 인물이 됐다. 뭐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면에서 배울 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권연대 사무실이 명동성당 안에 있었던 거군요. 그런 질문이 있네요. 인권연대는 늘 명동성당 밖에 있었고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그렇죠. 정의구현사재단도 명동성당 안에 있었던 그 명동성당 앞에 바로 옆에 있는 카톨릭회가 안에 있었죠. 네, 카톨릭회가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디언님도 그렇고 이상님도 그렇고 국장님 인권통해서 점잖은 목소리, 점잖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힐링이 되신대요. 사람들이 제 목소리 들으면 부산스럽고 무슨 말씀 정신없어진다. 안 선생님 목소리를 지 말만 한다. 뭐 이런 힘을 받는데 내죠. 아닙니다. 네. 아무튼 교황님 오셔서 국장님은 오창 국장님은 바람이 어떠세요? 교황님은 어디 오셨을 때 꼭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국장님도 저는 이미 오셨으니까 뭐 이미 다 정해져 버리긴 했지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황 방안이 예전에 정해졌고 교황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뭐 그 고민의 한 구석에서 이제 같이 고민을 보태고 그랬는데 제 바람은 뭐 한국이 분단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판문점도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판문점.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분단이라든지 한반도 화해, 평화, 뭐 통일 이런 문제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곳이니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5.18 국립묘지 같은 데도 교황께서 가셨으면 좋겠고. 5.18 망월동 진짜. 네. 그리고 그 교황 방안이 정해진 다음에 우리가 끔찍한 일을 겪었잖아요. 4.16 참사. 그러니까 4.16 유족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4.16과 관련해서는 어딜 가야 될지 몇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안산도 있고 또 일반 희생자도 있고 뭐 팽목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장이 또 광화문이기도 하고 하여튼 4.16 희생자들 또 생존자들 가족들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제주 강정마을 같은 경우 지금 몇 년째 정말 얼마나 힘든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주 강정마을도 가셨으면 좋겠고, 예. 게다가 밀양 송전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예. 거기도 가셨으면 좋겠고, 쌍용자동차 하여튼 이렇게 나열해 예. 보니까요. 너무 교황이 많죠. 오셔가지고 한 달 정도 계셔야 되겠더라고요. 또 하나 예. 문제는 예. 교황이 79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요 시기에 오는 게 뭐 예. 아시아 청년대회도 있지만 교황께서 당신 휴가를 빼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름 예. 휴가를 안 가는 대신. 예. 그러니까 휴가 빼가지고 4박 5일 겨우 잡아가지고 오시는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오는 거고. 예. 근데 뭐 한 달 동안 개최를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 뭐 교황께서 어디를 어떻게 가셔야 되는지가 정말 고민스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예. 요구들이 있었죠. 예. 제주도에 가실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강우일 주교님도 제주도 계시니까. 그렇죠. 예. 강우일 주교님도 뭐 교환 방안 준비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의사를 말씀하셨고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한국에 가봐야 될 때가 정말 많은 거예요. 예. 그 가난한 사람들이 현장도 둘러봐야죠. 이를테면 뭐 도시민민 있죠. 예. 또 비정규직 있죠. 뭐 소년 가장 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정말 예. 끝도 없는 데를 가봐야 되는데 그거는 예. 뭐 완전히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교황이 이왕 정해진 동선이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뭐 이태리에서 오시니까 당연히 공항에 내리시는 거고 공항에 내리시면 숙소는 교황 예. 대사관저가 있습니다. 예. 궁정동에. 예, 그렇다면서요. 네네. 거기에서 주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명동성당 미사 하시고, 뭐 대전에서 미사 있고, 광화문 미사 있고. 예. 그러면은 교황 방문 동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선을 최소화하자.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래요. 예. 또 이 더운 여름, 한국의 8월이 뭐 되게 뜨겁잖아요. 예. 그래서 최소화하되 그 아픔이 있는 곳, 또 아픈 사연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교황이 이왕 가시는 곳, 이를테면 광화문이라든지 뭐 대전이라든지 명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오셔서 교황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라고 좀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아주 파격적으로 교황께서 오늘 오전에 보신 바와 같습니다. 서울공항에 내리실 때 예. 세월호 참사 유족들 어떤 분은 이제 자제분이 교사였는데 단원고 예. 교사였죠. 돌아가셨고 예. 또 학생의 부모 이렇게 네 분이 나가기도 하고 뭐 예. 탈북자라든지 예.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렇게 각자 정말 교황께서 만나고자 했던 분들이 물론 뭐 외교부 장관처럼 이제 의전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 그런 사람들 말고 그분들이 교황 한국 방문을 영접갔죠. 그거는 예.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벌써 교황에 오신 다음에 세월호 유족들한테 하셨던 말씀 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뭐 내 가슴 속에 당신들을 기억하고 예. 있고 뭐 이런 말씀들이 벌써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세월호 유족들을 벌써 만나셨어요. 오자마자. 저는 지금까지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또 집회안이라고 네. 뉴스도 못 봤어요. 네. 거기서도 교황님이 오셨으면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마사이가 네. 거기 온여대 북단에 조랑말을 풀어놨어요. 이 나쁜 놈들이 말 아이고. 동물 학대예요. 네. 민감하잖아요, 말이. 근데 네. 대로변에다가 해놓고 그리고 주민들을 막 폭언하고 폭력 행사하고 그러니까 주민 너무 힘드니까 교황님이 여기 와주셨으면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시기적으로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저는 아니 뭐 교황이 훌륭한 분이라는 건 물론인데 예. 조금 답답한 건 뭐냐면 저도 어제자 경향신문에 제가 그런 걸 썼는데요. 예, 봤어요. 원래 전기 실온을 쓰시죠? 아닙니다. 이번 특별기고인가요? 네, 예, 제가 여기 특별기고입니다.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요. 예. 교황이 뭐 당연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한국 사정에 낯선 외국인이에요. 예. 그분이 훌륭하다는 거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숙제를 안고 있지만 그 숙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예. 지혜로 풀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교황 방문이 갖는 의미는 물론 이제 뭐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더 큰 뭐 의미가 있겠지만 천주교를 믿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의미를 예. 갖는 거는 교황이 보편적인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세월호도 사실 우리가 아주 거창하고 아주 엄청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예. 적어도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사람이 물론 죽어가면 안 되지만 만약 그런 사고를 당했을지라도 예.
국가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보편적인 얘기고. 아니 지금 세월호 참사 난 지 4달이 다 되도록 그 정말 자식이 잃은 엄마 아빠들이 그 광화문에서 고생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진짜 다른 나라에서 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냥 상식이고 일반이고 보편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했다. 이런 것들 자랑해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 그렇다. 그래서 뭐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하고 뭐 핸드폰도 제일 잘 만들고 배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됐는데 2014년 8월 상황에 보니까 곳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곳곳에서 상식이 외면당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나 없이 정말 그 경마장, 화상 경마장에까지 교황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교황이 어디를 방문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곳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다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런 현실을 확인하고 일종의 뭐랄까요, 교황이 한국 사회를 비춰보는 거울 같은 존재랄까? 이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황 방안을 준비하는 천주교 쪽도 되게 고마운데 저희도 뭐 그런 의사를 다 전달했고 교황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대체로 다 수용이 됐어요. 특히 그저께 있었던 강우일 주교의 기자회견. 봤습니다. 감동적이잖아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 내쫓고 미사할 수는 없다. 이거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10억씩 할 때 혹시 쫓겨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0억씩 하는데 공존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농성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 주변에서 거죠. 미사하는 거예요. 미사는 저 광화문부터 서울시청까지 이렇게 쭉 뭐 그러니까 수십만 인파가 그 농성장을 어떻게 보면 지켜주는 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원칙의 문제잖아요. 물론 대형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대형 행사이기 때문에 뭐 교통 통제나 이래서 뭐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송구해야 하고 뭐 이런 태도도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광화문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울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내쫓고 미사를 할 수 있느냐. 미사가 뭔데. 미사가 예수를 기르는 일종의 제사인데 예수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정말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성찰의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전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고 굉장히 새로운 얘기, 굉장히 별난 얘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초등학생이면 다 알만한 상식들을 다시 확인해 줌으로써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상당한 힘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를테면 그 기업이나 정부에서 많이 얘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하나하나 생명이 되게 중요하고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사고 나더라도 그렇게 사고 대처를 하면 안 된다. 최소한 교훈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확인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진상규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럼요. 근데 진상규명은 거부하고 오히려 그 위로를 해도 아무리 해도 모자랄 분들한테 노숙자라는 등 뭐 그렇게 단시간 벌써 죽었어야 됐다는 등 뭐 실려갔어야 됐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지는 않죠. 뭐 그렇다고 가루상은 아니니까. 근데 인간이시긴 한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부족한 분들이죠. 인간인가요? 인간이죠. 인간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자식 키울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남한테 패키치지 마라. 너가 다른 사람한테 고약한 짓을 하면 이를테면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렇게 속담 같은 말들이잖아요. 속담 같은 말들이 이제 오래된 민중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상식적 요구이죠. 그러니까 뭐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건지 아니면 어떤 욕망이 일탈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굳이 다른 사람들 특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상처를 줍니까?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국장님. 때려 죽여야 될 놈들.
아니 때려 죽여야 될 놈은 없죠. 없는데 저는 그리고 제가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그 새누리당 몇몇 의원들을 보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제 마음속에서 네, 그런 마음이 생기죠. 오랫동안 제가 그런 말을 안 썼거든요. 네. 저도 모르게 저런 때려 죽일 놈들이란 말. 그러니까 이제 싸우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배우지 않아야 될 건데 사실은 그쵸 나쁜 사람이죠. 악당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또 하나는 좀 안 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 말을. 그럼요. 오직 불안하면, 오직 자기 안에 갖춰진 게 없으면, 오직이나 마음이 빈곤하면, 오직이나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까 하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한 개인, 새누리당 국회의원 누가 불쌍하다를 떠나서, 사실, 우리가 더 불쌍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입법기관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인사 때 되면 장관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때려 죽이자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권자로서, 이렇게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혼내주고 싶은데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민심의 목소리는 전달이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 기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우리가 그 말을 했던 사람들 망발했고 망언 했던 사람들 그렇죠. 진짜 고스란히 기억이 있어요. 낙선운동이라도 해야겠어요. 그럼요. 그 사람들은 2016년이죠. 이제 총선이 그때 있으니까 다시는 선출직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정확히 보여줘야죠. 국민의 심판이라는 게 대통령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런 말들을 했던 분들 예를 들어서 말을 했는데 좀 오해가 있다거나 이게 앞뒤가 잘라졌다거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면 모르지만 정말 지금 요번 세월호 참사, 4.16 참사 두고 했던 몇몇 발언들은 정말 용서 못할 발언들이 있거든요. 그분을 그 발언으로 교도소에 넣겠다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정치적 책임은 물어야죠. 다시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네. 정치의 기본이 그 인간에 대한 사랑, 우리 국민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그러면 한없이 바랄 게 없는데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정치하는 분들은 정말 안 돼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냉혈한이라고 치자고요. 그 사람들마저 이번에 교양님의 방문을 계기로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회계에서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면 어떨까요? 저는 안 되겠죠? 네,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되고요.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결국 교황의 방문을 통해서 기독교적 용어겠지만 회개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벌써 했겠죠. 그럼요. 그 이전에 아이들의 그 비명 또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단원고등학교 살아남은 2학년 친구들이 편지 썼잖아요. 이건 나라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교황한테 쓴 편지가 있는데 그런 편지 하나 읽고도 가슴이 정말 떨리고 좀 무서운 책임감, 두려움 같은 것도 느끼고 이랬겠죠. 그럼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황 방한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가 세월호 문제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든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또 노력도 해왔는데 이게 굉장히 공허하거나 또는 무슨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바티칸이라는 데가 그렇게 진보적인 데가 아닙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티칸 수준에서 봐서도 이거는 맞는 얘기다. 이건 당연한 얘기다라고 확인하면서 좀 힘을 좀 얻는다 할까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또 세월호 가족들께서 청와대로 갔는데 경찰이 맞고 그랬죠. 경찰들이 이제 경찰 감시하시니까 국장님 사실 경찰력이라는 것도 어차피 인간이 하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그 가족들을 막 내팽개치듯이 하고 결국 그래서 두 분이 막 쓰러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국장님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청와대도 박근혜도 경찰도 새누리당도 이렇게 인간미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참 그 구조적으로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건가요? 구조적인 건 아니고요. 경찰이라는 게 크게 중요하게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옛날에 1950년대 뭐 이럴 때는 질서와 봉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서도 잡아야 돼요. 예. 질서 잡는다는 걸 뭐 꼭 폭압적 질서, 억압적 질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가고 사람은 옛날에는 왼쪽인데 지금 네.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게 다 질서잖아요. 예. 함부로 좌회전하면 안 되고 뭐 빨간불이면 기다리고 이런 질서들 되게 중요하죠. 그런 질서를 잡는데 경찰이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또 관용적인 표현이 뭐냐면 민중의 지팡이에요. 그 표현 없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아니 요새 뭐 경찰서 엄청 있었는데. 몽둥이도 하고 예. 뭐 요즘 민중에 대한 몽둥이가 돼버렸어요. 뭐 걸림돌도 되고 뭐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어떤 조직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예. 정확한 표현인데 예. 그렇다면 이제 상대방이 유족입니다. 그리고 몇 분 되시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뭐 청와대로 가겠다고 하면 아니 최대한 뭐 정말 국가 안보와 관계 없을 정도 수준까지는 좀 가고 예. 그다음에 뭐 대표라도 몇 분 대통령이 뭐 언제나 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예. 그럼 비서실에 있는 관계자라도 나와가지고 좀 예. 면담도 하고 그 말씀 지금 그대로 대통령께 전해드리겠다라고 한다든지 예. 뭐 할 수 있는 선택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떠나서 예. 자식 죽은 부모들이잖아요. 예. 세상에 그거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더 이상 그 고통이 덧나지 않도록 더 아프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주의하는 일들은 해야죠. 예. 가슴에 난 상처를 그렇게 덧나게 합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무슨 권리로 예,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님이 그래요? 네. 엄청 바쁜 줄 알았더니 7시간 동안 그냥 경내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더만요. 아니 뭐 21번인가 예. 보고도 받고 전화도 받으셨다니까 뭐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러면 유가족들 찾아오는 건 얼마나 될 수 있잖아요. 7시간 동안이나 그 일도 안 하고 있는 건데 뭐 보고 그냥 서면으로 뭐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서면 보고도 받고 유선 보고도 받았고 받았다는 그랬다는데. 것도 믿을 수 없지만 아니 뭐 예. 설명이 그러니까 뭐 믿겠습니다. 믿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유가족을 뭐 지금 당장 만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어렵다면 뭐 비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비서실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비서들 통해서 잠깐 만나기도 하고 왜 그러시냐 듣기도 하고 이런 게 좀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예. 이게 문전박대도 아니라 뭐 2명이 쓰러질 정도까지 경찰이 그렇게 경비 활동을 진행해야 될 이유가 뭔지 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분들을 전문으로 만나고 사람 만나는 교황님이 오시기 바로 전날 네. 꼭 만나야 될 대통령께서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경찰에게 폭력을 당한다. 이게 우리 현실인데 그걸 비교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대통령이 챙겨야 될 사람들을 교황이 다 챙기고 있다. 지금 이런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바티칸에 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교황님한테 내야 되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예, 무슨 바티칸 시국의 국민도 아니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교황님 방문 관련해서 강우일 주교님이 원래 알려지신 분이긴 하지만은 네. 다시 한번 교환 방한 준비원장님이도 하시고 주교회의 의장이시니까 그렇죠. 한국 천주교는 추기경이 대표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주교회의가 대표하는 건가요? 아니 각각의 교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한국엔 16개의 교구가 그렇죠. 있는데 예, 예. 일종의 중세의 영주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큰 성의 영주도 있고 작은 성의 영주도 있는데 영주는 예. 다 똑같은 계급이고 예. 다 황제 밑에 있는 거고 예. 물론 지금 천주교를 옛날에 중세 봉건 체제라고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각 교구의 교구장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주교고 큰 교구면 대주교고 그다음에 특별히 또 임명받은 사람은 추기경인데 추기경이다 대주교다 주교라는 건 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별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보직인데 교구장들은 다 평등하고요. 16개의 교구가 있는데 그래도 교구들이 하나의 나라에 있으니까 같이 협력할 것도 있고 힘을 합하고 뭐 논의할 것도 있고 이렇게 교황 방문처럼 큰일 있으면 한 교구에서 준비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이런 거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주교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니까 네네. 공식 기구네요. 그럼요. 네. 주교회의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강우일 주교님이 지금 6년째 주교회의 의장으로 계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현역 주교 정진석 추기경 같은 분이 현역이 아니잖아요. 은퇴한 분인데 현역 주교 중에서는 지금 강우일 주교가 제일 고참입니다. 연세는 제일 많지 않은데 이분이 86년에 그러니까 41의
아주 젊은 나이에 주교가 되셨어요. 그래서 신부님 중에서 이제 주교가 된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교 생활을 가장 오래 하신 30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주교셨던 분이니까요. 흔히 짬밥이라고 뭐 얘기하는데 하여튼 주교 짬밥이 제일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지도력이랄까 영향력도 있고 또 주교회 의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강호일 주교가 교황 방언과 관련해서 특별한 역할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의장으로서 당신 역할 다 하셨고 그것이 방금 저 오전에 교황께서 서울공항에 내리실 때 영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강호일 주교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기 오신 분들을 틀림없습니다. 초대해서 모시고 같이 간 거죠. 그럼요. 그걸 결정하고 뭐 혼자서 막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들이 제일 먼저 교황을 만나시는 게 대전에서 만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미사 끝나고 잠깐. 근데 이미 만났잖아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물론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건 뭐 국가 대표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 인사들하고 천주교계 인사들 만나고 일반 평신도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항에서부터 이제 가장 첫 코멘트로서 세월호와 만났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의외의 결과랄까? 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었습니까? 저도 저 대전에서 우리 지금 전국 행진하시는 분들 십자가 대전에 기다리고 계시죠. 내일 만나려고. 그분들 먼저 만나는 만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유족이 워낙 많으니까 먼저 만나셨죠. 너무 감동적이었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감동적이었어요.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가슴에 손을 대고 내 가슴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댈 데가 없고 그러니까 명량의 뭐 이순신 장군한테도 우리가 기대고 지금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그 다음에 작년에는 영화 변호인 보면서 이제 돌아가신 전 대통령에게도 기대고 막 이러는데 또 교황에게도 기대는 마음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황이 하나의 전기는 마련해 줄 수 있지만 결국 해결은 우리가 결국 우리 문제는 우리가 그렇다면 8월 15일 3시 광화문광장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민대회 때 수십만이 모이는 것으로 화답을 해야죠. 결국 그냥 주권자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꼭 집회 아니더라도 구경 삼아서라도 나오셔도 좋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국장님은 워낙 천주교 전문가시니까 댓글에도 질문이 올라왔어요. 정식으로요. 그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랑 일부 또 종교단체에서 꽃동네 방문은 반대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꽃동네 제 기억으로도 큰 비리가 있어서 큰 물리가 한번 있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천주교 설명은 꽃동네라는 시설에 가는 게 아니다. 이게 좀 어떻게 분리될지 모르지만 꽃동네에 가면 그 안에 큰 강당이 있어요. 체육관 같은 게 한 10,000명 들어가는 큰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도자들을 만나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꽃동네라는 장소는 맞는데 꽃동네라는 시설은 아니다. 이게 좀 묘하죠. 이렇게 약간 분리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반대가 있을지 몰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은 뭐 꽃동네가 어떤지 전혀 모르죠. 그러셨겠죠. 뭐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뭐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려운 사람 장애인 많이 도와주는 곳 정도로만 아주 그 단편적인 정보만 있으셨고 바티칸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횡령이라든지 뭐 배임이라든지 이런 범죄가 있고 또 특히 그것보다 장애인들이 반대하는 건 이제 탈시설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시설에 가둬놓고 뭐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치워버리다시피 해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반인권적이고 이거 사회복지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데 문제는 한국의 가장 큰 사회복지 기관이 꽃동네이고 대표적이고 꽃동네가 뭐 음성에 뭐 4,000명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숫자 모르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꽃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 굉장히 지양해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교황께서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아주 정확한 말씀,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교황이 어딜 가느냐가
일단 바티칸 로마 교황청에서 정해야 되고요. 혼자 정할 수 없는 게 한국 천주교회랑 같이 의논해서 정해야 되고 또 한국 정부랑 같이 의논해서 정해야 됩니다. 뭐 경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자가 얘기해서 다 정해야 되는데 동선을 짤 때 꽃동네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별로 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좀 궁색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꽃동네라는 시설에 가는 게 아니라 하여튼 고기 체육관에 간다. 꽃동네에 정신을 만나러 간다. 이제 이렇게. 꽃동네 정신 아니 꽃동네에 간다라는 말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그 현도 지역에 있는 체육관에 간다. 이렇게 좀 다른 의미로 표현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좀 꼬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고 난 다음에 장소를 바꿀 수는 없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꽃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충청북도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천주교 편제로는 청주교구가 되는데 청주교구나 그 근방 분들은 또 그게 꽃동네여서가 아니라 자기네 동네 교황에 오시는 거 충청북도에 처음 오시는 거거든요.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보면 앞으로도 오실 일이 없을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내 생애 최초이고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양보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 별로 없고 이래서 약간 좀 꼬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결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꽃동네 갑니다. 꽃동네 가는데 꽃동네 가는 이유는 수도자들 만나러 가는 거고 꽃동네 가는 이유는 장애인을 만나러 가는 거지 꽃동네 시설을 방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동네 시설이 탈시설 운동을 하거나 장애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볼 때 굉장히 황당한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천주교 일반에서 동의하고 있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요건 짧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장애인은 선천이 노천이 누구나 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다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네. 학교에서도 습관화야 되고. 그럼요. 외국에서는 장애라는 인식 자체를 못 한다면서요. 능력이 다른 사람 이렇게 부르죠. 약간의 능력이 다른 정도로. 근데 우리는 딱 장애인 비장애인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장애인 특히 격리. 아니 그러니까 안진걸 선생님 지금 방송하시는데 약간 톤이 높고 저는 약간 톤이 낮잖아요. 그럼 누가 옳은 거냐? 누가 정상이냐, 누가 잘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다른 거잖아요. 어떤 분은 좀 톤이 높고 어떤 분은 좀 톤이 낮은 거지. 맞습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 호불호로 따진다거나 심지어 정상 비정상으로 따진다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학급도 통합 학급이 아니라 특수학급으로 해놔버리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죠. 네, 편의도 그렇고. 갑자기 아이들이 특수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섞여서 그냥 같이 내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맞죠? 네.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걱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 지금 한국 교황님께서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 사람들 가장 가슴 아프고 당사자들로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지켜보는 사람도 가장 열받고 슬픈 게 우리 하나 세월호 참사고. 하나가 나라 짓고 군대 갔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죽어버린 사람들인데 오죽하면 우리 국방부 앞에 있던 그 군대 가서 아이들이 죽어서 돌아가는 부모님들이 데모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분들은 지금 교황님 만날 계획은 안 잡혀 있는 거죠. 너무 갑작스레 최근에 생긴 문제가지고 저는 이 두 가지가 제일 한국 사회 지금 모든 상황을 다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돼요, 국장님. 근데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40%, 70% 하나도 구하지 않은 이 나라하고 얘들 죽어가는 건 온 국민 막 발동동으로 해. 그다음에 나라 지키러 간 줄 알았는데 밤에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왔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북한 하나한테 죽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고참한테 죽었다. 장교한테 성추행당해 죽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참담하죠. 군대라는 게 아예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군대가 있으니까 군대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제1 과제 아닙니까? 국민을 지킨다는 것이고 국가를 지킨다는 것이고 그런데 국민을 지켜주기는커녕 국민들이 밤낮 없이 군대를 걱정해야 되는 완전히 거꾸로 된 상황이잖아요. 또 하나 이게 진짜 큰 문제는요. 그 전에 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쟁 상황이 아니고 비전투 상황에서
전두환 정권 때는 1년에 한 1000명쯤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어요. 구타, 가혹행위, 자살, 사고사 이렇게 많았어요. 고문도 했죠. 녹화사업 고문도. 그럼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쳐오면서 이게 전두환에서 노태우, 노태우에서 김영삼, 김영삼에서 김대중, 김대중에서 노무현까지 한국 역사는요. 그래도 같은 군부여도 좀 진보한다는 느낌을 주는 역사였어요. 김영삼 씨가 아무리 3당 합당을 통해서 3당 야합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민자당을 만들고 그래서 집권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노태우 씨보다는 좀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지금 생각하면 김영삼 아저씨가 잘한 거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워요. 이명박 박근혜에 비해서는 100배, 1000배 나은 사람이야. 하나에 대체하고 금융실명제로 하고 전두환 노태우 구속도 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뭐랄까 좀 애국심이랄까 또는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욕심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자질이 좀 부족해 보이는 측면도 자질이 있지만 좀 부족하고 IMF를 못 막고 그렇지만 또 민주화 운동도 세게 하셨던 분이고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역사가 좀 진보해 왔어요, 사실. 그 역사 진보에 따라서 군에서 매년 1000명씩 죽는 장병들의 숫자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한 25년 정도 되는 세월 동안 10분의 1이 줄었어요. 이건 엄청난 정말 성취였죠. 그래서 매년 1000명씩 죽다가 이제 매년 100명 수준, 100명 앙짝으로 이렇게 딱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더 노력하면 사람이 전혀 안 죽는 군대를 만드는 건 아마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교통사고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 말기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사망자가 늘기 시작하고 단순히 사망자가 늘고 자살자가 늘고 뭐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뭐 피해자들이 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타나는 그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구타나 가혹행위라더라도 그 수법이랄까요? 너무 잔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잔혹한 폭력에 일상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노출돼 있다는 거고 또 그런 잔혹한 폭력을 저지르는 젊은이들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동생들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랄까 이게 전반적인 국가 폭력이랄까 하여튼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들이 폭력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폭력 사회라고 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교통사고 같은 거 가벼운 접촉사고 나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분노하고 아니 곳곳에 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냥 식당에서도 옆에서 누가 떠들면 화내고 그 화내면 더 화내고 뭐 쌈나고 밤마다 그런 일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좀 뭘까 좀 성숙하지 못했다. 그런 걸 아주 단박에 확인하는 거고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굉장히 잔혹하고 야 이거 진짜 20년 전 30년 전 군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폭력들이 자행되고 있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그걸 확인하는 게. 폭력과 사망 횟수는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줄다가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게 큰 문제고 네네. 그 늘어나는 폭력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말기보다 경악스럽다. 대체로 20%가 더 늘어났으니까 이건 많이 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뭐 욕하는 것도 많고 실망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사회 전반에서는 보면 상식과 어떤 인권이라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던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뒷걸음질 치면서 군대에서도 악영향이 나타나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아니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뭐 다 잘했다 이런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고요. 우리 저희는 뭐 욕도 많이 하고 비판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그 성공회대 조효재 교수님이 그런 표현하는데 일종의 배경음악 같다. 그러니까 배경음악에 지금 클래식이 나오냐 아니면 뭐 저 트로트가 나오냐 대중가요가 나오냐 자기가 좋아하는 친숙한 장르가 나오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클래식은 뭐 아주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 또 몸이 좀 약간 경직되는 느낌도 있고. 저는 먼저 잠이 와요. 그렇죠. 그 조용해지는 거죠. 갑자기 잠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재즈가 나오면 좀 몸이 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음악이 어떤 음악이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군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군대는 기본적으로 목적 달성 활동이 뭐 전쟁에서 이기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끊임없이 적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비인간적인 조직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운영도 비인간적으로 되는 게 사실이고, 그렇지만 배경음악이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아무리 군인이어도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 아니냐, 군인도 인권이 잘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군대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20살 젊은이들을 21개월 동안 맡았다가 다시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될 책무가 있는 곳이다. 그럼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된다. 이게 장군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다라고 대통령이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 그게 배경음악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한번 시키들 저 북쪽에서 뭐라고 그러면은 이제 전쟁해버려라. 박살 내라, 응징해라, 뭐 똑바로 근무 서라, 갚아줘라, 이런 얘기만 자꾸 하면 이게 또 다른 배경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김관진이는 이제 군대 내에서 사소한 사고 같은 건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릇을 깨는 거,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아니, 설거지라도 해야 그릇 깨는 거 아니냐. 그럼 그릇 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책임 물을 수 없다. 근데 그게 단순히 접시나 그릇이 깨지는 게 아니라 20살 젊은이들이 정말 원통하게 죽어가는 문제라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지휘부, 군 장성들이나 총장들이나 국방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했죠.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자꾸 해도 일선에서 그 얘기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향들을 보이는데 그런 얘기 인권이 중요하다든지 생명이 중요하다든지 건강하게 집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무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전시 상황, 준전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군대에서 사병이 적들도 아니고 우리끼리 죽이고 총기를 난사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장군 너희들은 다 좀 못 벗어 각오해라. 감옥까지 각오해라. 그랬으면 최소 그렇게 강요되면 최소한 그 사단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황당한 폭력이나 총기 사고가 나는 것만큼 막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군기를 똑바로 잡으라, 강한 군대를 만들어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하겠죠. 애들 잡아라. 훈련도 더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원래 강한 군대가 되려고 일상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경찰도 비슷한 조직입니다. 뭐라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피의자들 검거하려고 열심히 움직여요. 그런 관성이 있어요. 자체 관성이. 그러니까 그 관성대로 가도록 냅두는 게 아니라 정치 권력이 적절하게 개입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은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편에서 군대가 한 방향으로만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 군인이 지금 잠깐은 당신 부하일지 모르지만 이게 다 국민이고 국민의 아들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냐. 그러니까요.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대단하게 정말 전쟁 상황도 아닌데 조금한 임무 수행, 이게 지금 사고가 난 여러 부대들도 보면 공통점들이 다 소규모 부대예요. 소규모 부대라는 건 뭐냐면 5명, 6명 이란다. 근데 한 명이 자기들 보기에 이건 전적으로 자기 보기에 굼뜨단 말이에요. 행동이 느리다. 그럼 자기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계속 주문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있는 겁니다. 군대가요, 학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공문이 많아요. 쳐야 되고 생산해야 되고 보고해야 될 공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무슨 공문을 만드는 곳은 아니잖아요. 전투 능력이나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는 거고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된 조직이고 관성이 지배하다 보니까 계속 공문만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은 계속 공문 작성해야 되고 옛날에 차트 작성하고 브리핑하고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아예 차트를 쓰는 차트만 지금이야 차트가 없어졌지만 큰 글씨로 대자보 같은 데다가 큰 글씨로 쓰는 그거를 직업적으로 하는 병이 나무 있을 막대기에다 딱 걸어서 넘기고 병이 있을 정도로 그 차트 문화 공문 문화가 많은데요. 이런 거 지양해야죠. 네. 아무튼 1부는 여기까지. 그래도 교황님과 군대 폭력 문제를 동시에
연동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오창욱 국장님과 잠시 전할 말씀 듣고 2부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으라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국민TV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예, 오창욱 국장님이랑 쉬는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한낮에 조선일보, 심지어는 조선일보도 울고 간다는 문화일보가. 살구빛 조선일보. 예, 살구빛 조선일보. 네. 그 무슨 노무현 정부가 복무를 단축해서 현역 판정이 급증했고, 그래서 부적격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는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복무 단축해서 부적격 판정이 나는 사람들은 군대 복무 단축했으니까 오히려 부적격인 사람들은 안 받으면 되잖아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인구가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절대 인구는 늘었지만 예. 군대 가야 될 연령대 인구들이 계속 줄잖아요. 출산율 저하 때문에. 그래서 군대 가야 될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군대는 뭐 69만 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예전 같았으면 군대 안 갈 사람들, 이를테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든지 키가 작다든지 크다든지 또는 뭐 학력이 낮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현역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뭐 노무현 정부 때만 저 병역이 단축된 게 아니라 뭐 계속 단축됐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 막판에 21개월인 지금 복무 개월수를 18개월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요. 물론 이 공약 안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근무 개월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69만 명이면 69만 명의 군대가 과연 필요한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합리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전쟁 때도 아니고 뭐 고지를 점령하거나 뭐 돌격 앞으로 하는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는 전적으로 기계군이고 그다음에 지금 군대는 뭐 돈으로 하는 군대잖아요. 그래서 이 사병의 존재가 예전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사병이 뭐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근무해가지고 전차를 몰 수 있거나 무슨 뭐 군함을 몰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의 기본적인 역량은 장교와 부사관으로 가는 거고 사병은 이제 보조적으로 가는 겁니다. 사병을 훨씬 더 줄여도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문화일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적격인 사람들이 군대 안 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다만 지금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군내 기득권 세력들의 기득권 유지가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사단장 자리가 있고 뭐 연대장 자리가 있잖아요. 병력이 줄면 사단과 연대가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자기들이 지금도 인사 적체라고 불만이 많은데 갈 수 있는 자리,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꼭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경찰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경찰서장들이 이제 총경 계급이잖아요. 근데 인사 적체도 있고 진급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경무관 계급으로 올라가도 갈 수 있는 보직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옛날에 지방청 차장들을 경무관들이 했는데 경찰이 한 2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바꾼 게 뭐냐면 경무관 자리를 늘리면서 경찰서장으로도 경무관이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군대로 얘기하면 장군이 연대장으로 가는 겁니다. 예, 사단장이 아니고. 네. 예. 그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만약 정필요하다면 예. 저는 뭐 장군들이나 뭐 장교들도 합리적으로 구조조정돼야 될 필요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만약에 정말 그것 때문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쓸데없이 군대 가야 된다면 자료를 더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또 사단도 10,000명 정도가 하나의 사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3,000명짜리 사단, 2,000명짜리 사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좀 낯설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군대 개혁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게 장군들을 비롯한 군내 기득권 세력들의 기득권 유지 옹호이거든요. 그렇다면 풀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무슨 노무현 탓이고 뭐 노무현 탓 전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이명박보다 더 고약한 버릇이 박근혜는 모든 문제가 생기면 과거 정권 탓이다 이렇게 하는 분이니까 이제 그를 따른 수구 언론까지도 이런 보도 행태를 일삼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가슴 아픈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반성하고 서로가 꼭 누구 탓만이 아니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안 생길 수 있을까를 정말 지혜를 다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와중에서도 그냥 그 주판 돌리듯 하면서 정치적 유불리 따지고 이렇게 논리를 구사해 보면 뭐 노무현 탓도 되고 이렇게 해보면 김대중 탓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북한 탓도 되고 뭐 하는 건 굉장히 그건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되고요. 중요한 건 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험악한 상황에 있는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고요. 그 실태를 파악하면 지금 뭐 대책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어제 전군 지휘관 회의할 때도 국방부 차원에서 뭐 병역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중요한 게 빠졌대요. 가장 한결같이 모든 언론이 3탕 4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탕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개혁할 능력이 안 되죠 도저히.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도. 능력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국방본부주만하고 휴대폰 본인들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쏙 빼버렸더라고요. 그렇죠. 번거로운 거 싫다는 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대안인데 국장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왜 국방본부주만 필요하고 옴부즈만이라는 건 원래 스웨덴에서 나온 제도인데 독일 군대가 참 재밌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 또 독일 민주공화국 동서독으로 이제 분리돼 있었잖아요. 동독 역사는 제가 잘 모르니까 서독만 보면 독일 연방공화국은 처음에 공화국이 만들어질 때 군대가 없었어요. 패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갖고 있지 못하다가 몇 년 동안 군대가 없다가 새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군대와 다른 좀 합리적인 군대가 가능했던 거예요. 독일 군대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중에 하나의 제도가 뭐냐면 국방감독관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국방감독관은 의회에 소속돼서 우리는 이제 뭐 보통 그런 옴부즈만이나 감시 기구를 만들면 행정부 소속으로 두잖아요. 아예 의회에 소속돼서 군부대 군인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 기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방문하고 언제든지 쳐다볼 수 있고 언제든지 고충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윤일병이 당했던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들여다보기만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죠. 아무리 자기가 조금 더 편해지고 싶더라도 아무리 뭐 위에서 간부들이 쫀다고 하더라도 누가 쳐다보는데 그런 일을 벌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장 권력이 아무리 작은 권력이라 하더라도 고참 권력이 아무리 작은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권력에는 감시가 필요한데 지금 감시가 적절히 작동되지 않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 권력이 오히려 그런 걸 부추기기도 하고 요즘 뭐 이등병들이 빠졌네 뭐 이런 얘기 한번 하면 그게 엄청나게 돌아오거든요. 전경의경이 그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무반 갖고 밤마다 경찰서 옥상에서 때리고 그러면서 많이 죽었었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유명한 게 2011년에 강릉에 있는 307 전경대라는 데서 이경이죠. 그 여기는 이등병이라고 이경이라고 하는데 이경 6명이 집단 탈영한 적이 있었어요. 2011년인데 이때 경찰청장 했던 분이 조현호 씨라고 뭐 좀 독특한 분인데
아주 세게 대응을 했습니다. 예. 일단 부대를 해체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이경을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서 소원 수리를 받고요. 예. 저도 그때 경찰청에서 요청받아가지고 제가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마음대로 가라고 그래서 예. 전해경 부대들을 많이 방문해봤습니다. 예. 자유롭게. 예. 그 불시에. 예. 뭐 이런 일들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의 특히 의경들 구타 가혹 행위가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예. 지금 최근에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 나오는 걸 챙겨보면 의경으로 자원 입대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경쟁이 예. 치열해졌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의경으로 가면 지금 죽지 않는다. 이 정도 신뢰는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럼 경찰청장 한 사람이 노력해도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국방부 장관이든 뭐 참모총장이든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다시 독일 얘기로 돌아가면 예. 독일은 국방감독관이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선진군대가 됐습니다. 예. 선진군대가 된다는 게 능력 있는 군대가 된다는 게 무슨 구타하고 가혹행위하고 얼차려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더 능력이 빠지죠. 그런 당연히 군대에서 누가 빠지죠. 전투력을 상승했어요. 그럼요. 그리고 자기 같은 군인을 죽일 생각을 하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네티즌이 만들어낸 말 같은데 예.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실제로 저도 그 일선에서 사병들 만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아주 내밀하게. 정말 전쟁 나면 저 사람부터 쏴 죽이겠다고. 예. 이 총을 거꾸로 쏘겠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이면 이건 예. 군대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외부 감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외부 감시를 안 받겠다고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군사 기밀을 뭐 아니, 다 알아낸다는데 완전 거짓말이죠. 네, 그거 하나만 하는 얘기고요. 군사 기밀 어떻게 알아? 내무반에 그리고, 가서 누가 이렇게 폭력이 있는지만 다 보고 있다는 건데. 이 군사 옴부즈만의 경우에는 이미 2005년에 노무현 정권 때 활동했던 병역문화개선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그 각군 참모총장들,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 위원들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확정된 사안이에요. 이명박 때 백자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법 개정이 돼가지고 법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니까 지금까지 온 건데, 그러니까 이미 10년 전에 참모총장들이 다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고요. 휴대전화 사용은 이런 거죠. 무슨 일과 시간에 교육 훈련을 하거나 뭐 경계 근무를 서거나 할 때 휴대전화를 갖도록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무슨 경계 근무 안 쓰고 그 스마트폰으로 뭐 게임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렇죠. 내무 생활할 때 자유롭게 그 사병들도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윤일병 사건 같은 거 터지면 당장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지난 주말, 지지난 주말 해가지고 군부대에 면회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당장 뭐 들여다보고 싶죠. 내 동생이, 내 애인이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자유롭게 쓰고 있으면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훈련, 경계 근무 중 말고. 그럼요. 저녁밥 먹은 이후부터. 일과 시간에 편하게 쉬는 시간에. 사실은 이렇게 방에서 혼자 살면 괴롭히는 놈도 없을 텐데. 그렇죠. 몰아놨으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건데. 그럼 거기서 그런 일 없게 휴대폰 주면 그만 아닌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휴대폰을 군대 입대하기 전에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99.9%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거 휴대폰 뭐 사용과 관련해서 뭐 국가가 무슨 요금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기기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거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내면 되는데 그거를 왜 군대에서 못하게 하는지. CCTV 무슨 설치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죠. 안 하는데. CCTV를 설치하는 핸드폰을 주는 게 낫지. CCTV는 어차피 사각지대 생기잖아. 화장실에 데리고 와서 때릴 거 아니에요. 그놈들이 때리려고 맘만 먹으면. 그러니까 뭐 핸드폰을 사용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국방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뭐 입법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문제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낮에는 좀 철저하게 군대의 특수성을 인정해 들어가도록 제복 입은 시민의 특수성을 또 동시에 고려해서 옴부즈만하고 휴대폰 사용만 내도 폭력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간부들 그 장교나 부사관들은 근무 중에도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러면서 군인들은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같은 군인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군사 기밀에 접근한다면 사병보다는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훨씬 더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휴대폰을 못 찍게 해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취자들도 교황님 이야기하니까 오랜만에 모처럼 따뜻해갖고 막 댓글 엄청 하시다가 또 이 군대 이야기하니까 이제 또 어두워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정권마저도 음습하고 인권이라든지 개혁은 뒷전에 두고 있으니까 이 군대 문제는 그 유가족들 네, 말씀하시죠. 네. 요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앞으로 이제 운부주만하고 휴대폰 생활 같은 계속 요구하면서 투쟁하고 유가족들을 연대하고 막 이런 말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야당에 국방위 간사하는 안규백 의원이 법률안을 진작부터 제출해 놨는데 군인권법이에요. 군인권법 안에 이제 군사 옴부즈만도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군인권법 통과시키면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만 100명이든 200명이든 군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떤 여군이 4년 전에 성희롱 당하다가 자살했다는 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밝혀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보도가 됐죠. 국민권익위원회는 뭐 국가기구죠. 국무총리 산하기구고 정부기구예요. 그렇지만 군대가 아니잖아요. 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역할이라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아직도 있나요? 있죠. 있군요. 없는 줄 알았어요. 반인권위원회라는 이야기도 들려가지고. 엉망진창인데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군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군대 인권에 대해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적 기구, 군대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군대를 적절하게 감시 통제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감시 통제한다는 게 뭐 전쟁 났을 때 총을 어떻게 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군인들, 사병들, 장병들에 대한 인권 상황만 좀 점검해 보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필요한 구제 조치를 하겠다는 거니까, 군에서 뭐 막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만 해결돼도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군인들 월급을 현실화한다든지, 복무 개월수를 좀 줄여준다든지, 또 가족들의 접근권을 좀 보장한다든지 이제서 드디어 어제 발표했던 게 GOP의 경우에도 뭐 면회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럼 뭐 그동안은 왜 면회가 안 됐나 이렇게 의심이 되고 또 하나는 GOP가 아니더라도 내무반에도 엄마 아빠가 또 뭐 가족이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내무반에 가족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구타가혹행위 상상하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면회를 위병소라고 그래서 저 밖에 그 문 앞에서만 하고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면회, 저도 면회 많이 가봐가지고. 무기고 탄약고 뭐 이런데 뭐 작전 상황실 이런데 가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럼 내무반 잠깐 가는 거예요. 내무반 생활하는 전시 상황만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일과 끝난 다음에요. 그것도 그러면은 상당히 구타나 가혹행위 같은 건 줄어들죠. 아니 저 이등병의 엄마 아빠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때립니까? 어떻게 그런 가혹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자기들끼리만 두지 않고 외부가 가족이든 별도의 국가기관, 군사 옴부즈만 같은 별도의 국가기관이든 어디든 간에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만 해도 이 문제는 거의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에 우리 세월에서 304명이나 희생됐지만 군대를 생각하면 한 2년, 2, 3년 사이에 1년에 100여 명씩 넘게. 그렇게 또, 그 우주와 같은 생명들이 어이없이 무슨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우리가 지금 윤일병님, 그 다음에 성추행 당하고 고통받다가 죽은 그 여군 선생님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총기 난사에 돌아가신. 지금 이거 정말 일종의 군대 내 어마어마한. 요새 너무 많이 죽어요. 한꺼번에. 28사단에서 2명 동반 자살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 우리 세월호 진상규명 투쟁에 우리 올인한 것처럼 한편으로 군대에서 아이들 더 이상 우리 자식들, 조카들, 후배들 죽지 않게 우리 모두 마음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 두 개로 좀 더 한국의 시민사단체들, 인권단체 또 올인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댓글이 굉장히 남산스카이님께서 교황님께서 박양 양심 찔린 말씀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아마 뭔가 생중계가 되는데 교황님이 계속 좋은 말씀만 해주신 것 같은데 남은 5분간은 교황님 이야기 조금만 나와줘.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국장님 말씀으로도 쉬는 시간에 교황님이 뭔가 좀 좋은 말씀 많이 하실 것 같다. 청와대에서 이런 예상을 해주셨는데
뭐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남북 간의 화해라는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아마 그러시겠죠? 네, 예. 농담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요로의 요청을 드린 게 교황께서 오시면 청와대를 가시니까 예. 대통령을 염두에 두지 말고 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좀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보편적 인권에 대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 그다음에 지금 뭐 완전히 뭐 그냥 천박해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예.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예. 그게 아니고 정말 너무 기초적인 얘기지만 돈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원론적인 말씀들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접수가 된 걸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교황의 연설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시간에 생중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교황이 오시는데 흔히 왜 오냐 하면 아시아 청년대회 때문에 온다. 10억씩 때문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시아 청년대회라는 게 처음 들어보셨죠?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그 조그만 잔치예요. 그리고 아시아가 원래 가톨릭 신자 많지도 않고 뭐 필리핀은 많지만 일본이 너무 없어요. 일본은 원래 거기는 교황을 안 믿고 천황을 믿어요. 그게 문제야 지금 보니까. 일본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그러니까요. 보기 어려운데 일본 평화헌법 9조 얘기하잖아요. 왜 9조예요? 1조부터 8조가 천황조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 맞아요. 헌법 제1조가 민주공화국부터 나가고 독일은 뭐 인간 존엄성부터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옆에 나라는 천황부터 나가니까 좀 문제고. 위험하죠. 하여튼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아시아 청년대회가 뭐 중요하겠지만 여긴 뭐 주교들도 잘 안 가는 행사였고요 사실. 그렇게 큰 행사 아니라는 겁니다. 교황이 오시니까 이제 6천 명이나 모이는데 그 전까지는 작은 행사였고 또 하나 시복식 같은 경우도 교황이 직접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교황 대리들이나 특사들, 주교들이 가서 추기경에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황이 방문한 건 시복식이나 아시아 청년대회는 그야말로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한국에 왜 오냐? 한국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거. 한국에 아픔이 많다는 거. 물론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살고 있는 나의 조국이 이렇게 아픔이 많다는 게 부끄럽긴 해요. 그렇지만 교황이 굳이 이렇게 아시아에서 첫 번째 방문국으로 천주교 신자 인구가 많은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성찰해야 될 게 많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서 그러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이 방문했으면 좋겠는 곳이 전국 도처에 깔려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우리 TV로도 CNN 노동자들도 제발 한번 와달라고 기자회견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안 선생님하고 저하고 교황의 대리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려면 두세 달 걸릴 거예요. 그렇죠. 장기 투쟁 사업장도 굉장히 많고 하여튼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역량과 지혜로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정말 국민적 운동. 세월호 특별법만이 아니라 군대 폭력 문제,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또 비정규직 문제, 갑을 문제 엄청 많잖아요. 문제 투성인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8월 15일 3시 광화문광장에서 일단 많이들 모여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 모여주시고요. 피케님께서 국민TV가 어렵단 말 듣고 저 앞이 바로 나빠했다는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언론, 인권연대 같은 우리 오창국장님 오늘 말씀 너무 설득력 있고 정말 좋잖아요. 인권연대 회원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여연대도 덤을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국민TV 조합가입, 그 다음에 자발적 구독료 납부. 정말 우리 믿을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세게 이야기할게요. 표독스럽고 음습하고 반국민적인 자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저희가 맞서서 인권과 평화와 따뜻함으로 교황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 한번. 네, 프란치스코 교황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쁘고요. 상황이 좋지 않지만 또 기쁜 건 기쁜 거고요. 우리가 교황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인간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진걸 선생님 좋은 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국민TV에 저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또 곧 나타나겠습니다. 잘들 계시고요. 고맙습니다.